며칠 전 청담 라운지 바에서 형수님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와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연인이더군요. 확실히 수연 씨였습니다. 2시간 넘게 붙어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가 수연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내 심장은 그 순간 뚝 떨어지는 듯했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죽음과 마주해 온 내 인생이었지만 아내의 배신 소식만큼은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 눈앞에 다가온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짙어져만 갔다. 청담의 화려한 조명 아래 아내는 누구와 무엇을 공유하고 있었던 걸까?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엔 모든 정황이 섬뜩하게 맞아떨어졌다.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했고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작은 균열이 아니었다. 믿었던 사람의 거짓, 감춰진 진실,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더 큰 추악함이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가정과 직업, 나아가 사회적 파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직감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배신에 맞서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끝내 모든 것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그때 나는 내 삶이 가장 안정되고 평범한 궤도 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매일 새벽 6시 양재 오피스텔 문을 나서면 곧장 서울 강남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50살 응급의학과 과장으로서 15회 넘게 환자들의 마지막 숨을 붙잡아 온 나날이었다. 하루 평균 18명의 위급 환자를 맞이하며 소독약 냄새와 삐삐거리는 신전도 소리, 차갑게 내리꽂히는 형광 등 불빛 속에서 나는 여전히 의사의 사명감을 붙들고 있었다. 아내 박수연은 42이었다. 한때 간호사였으나 딸 서윤을 낳은 후 전업주부가 되었다. 결혼 9년 차 8살 아이와 함께 작은 가정을 지켜간다고 믿었다. 그러나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무렵 나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다. 수연은 매주 수요일이면 동창 모임이라며 집을 나섰다. 10년 넘게 의료 현장을 떠난 사람이 갑자기 옛 지인들을 찾는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오랜만에 사회가 그리워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외모는 확연히 달라졌다. 화장대엔 립스틱이 줄지어 놓였고 살이 빠져 허리가 잘록해졌다. 집 안에는 채널 에노 향이 진하게 퍼졌으며 늘 입던 헐렁한 티셔츠 대신 몸에 맞는 원피스와 블라우스를 걸쳤다. 세탁 바구니 속에는 드라이클리닝 태그가 달린 실크 슬리브웨어가 섞여 있었고 머리는 청담 미용실에서 손질한 듯 레이어드 웨이브로 변해 있었다. 손끝마다 다른 색 네일이 번쩍일 때 나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서윤은 엄마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러 간다고 말했다. 아이를 외할머니께 맡겨 두고 지내는 듯 했지만 가끔은 엄마가 예뻐졌어, 엄마 냄새가 달라졌어라며 아이의 눈에도 변화를 읽어내고 있었다. 나는 응급실의 긴박한 근무에 치여 깊이 신경 쓰지 못했다. 퇴근 후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아이를 안아주고 아내와 몇 마디 나눈 뒤 그대로 잠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휴대전화 사용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던 시간은 사라지고 침실이나 화장실에 틀어박혀 휴대전화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통화가 오면 잠깐만 하고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 서늘한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장면이 찾아왔다. 병원 지하 당직실 앞 커피 자판기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나에게 정영회과 박민수 과장이 다가왔다. 그는 나보다 3살 어린 후배로 늘 밝고 농담을 잘 던지던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형,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가 내 앞에 앉아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청담 라운지 바에서 형수님을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했다. 민수의 굳은 표정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 표정을 살폈다. 내 얼굴이 굳어가는 걸 확인한 듯 그는 한층 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목소리도 들었고 손가락에 끼운 결혼반지도 확인했습니다. 2시간 넘게 붙어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가 수연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지? 50살 언저리로 보였고 체구는 평범했지만 정장은 상당히 고급이었습니다. 검은 BMW 7 시리즈를 몰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직업상 의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혹시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니겠지?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형,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1시간 넘게 지켜봤습니다. 분명 형수님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제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진심이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번호판은 기억하나? 검은색 BMW 7 시리즈였습니다. 번호판은 보지 못했지만 거의 새 차 같았습니다. 나올 때는 형수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카운터를 지나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내 손에 들린 커피컵이 덜컥 떨렸다. 10수년 동안 응급실에서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환자들을 마주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버틸 수 없는 충격이었다. 입술이 굳어 5분 가까이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형,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응, 고맙다. 민수야. 내가 말해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제 입장이. 아니야.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맙다. 퇴근길 전철 창문 너머로 스치는 불빛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수가 거짓말일 리 없다는 확신과 설마 수연이가 그럴까 하는 부정이 끊임없이 부딪혔다.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지만 그날만큼은 몇 시간을 달리는 듯 길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전철 안에서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 고탑장이 왔다. 아마 11시쯤 될 거야. 모임이 좀 길어졌어.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문장이었지만 그 짧은 글자가 이상하게도 내 가슴을 더 차갑게 식혀버렸다. 밤 11시 45분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30분 늦었고 화장은 희미해져 있었지만 향수향은 오히려 더 짙게 번졌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물었다. 오늘 모임은 어디서 했어? 수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청담에 새로 생긴 라운지 있었는데 분위기 괜찮더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등줄기를 차가운 땀이 타고 흘렀다. 민수가 말했던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누구랑 만난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언니들이랑. 근데 왜 그렇게 캐묻는 거야? 짧은 대답에 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농담처럼 대꾸했을 텐데 오늘은 퓨어 이상으로 방어적이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요즘 모임이 부쩍 잦아졌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다들 애 키우느라 못 만나다가 간신히 시간 맞춘 거야. 오랜만에 본 거니까.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시선은 내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옆으로 흘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마음속 불신을 더욱 키웠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자는 수연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정말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일까? 부정하고 싶었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다. 결국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에 다다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수를 다시 불러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형수님 옆에 있던 남자 정장 차림에 BMW 7 시리즈를 몰았고 분위기가 딱 의사 같았습니다. 청담이라는 동네 특성상 성형외과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는 성형외과 의사 몇 명 있어. 내가 본 특징이랑 대조해보자.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병원 내 인맥을 총동원해 청담 일대 성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하나씩 추적했다. 나이, 외모, 차량, 병원 프로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고 병원 홈페이지와 SNS 계정도 샅샅이 뒤졌다.
결국 한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동욱. 51살, 서울대 의대 출신, 성형외과 전문의로 개원한 지 3년 차. 프로필 사진 속 얼굴은 민수가 묘사한 인상과 거의 겹쳐졌다. 조사하면 할수록 불길한 사실이 줄줄이 이어졌다. 부인 최민정은 48살의 치과 의사였고 12살 난 아들 준호가 있었지만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소송 이야기도 돌고 있었다. 2년 전에는 간호사와의 불륜으로 집안이 크게 흔들렸다는 기록도 나왔다. 의료 커뮤니티에서는 환자에게 과잉 수술을 권하고 직원에게 갑질이 심하다는 악평이 넘쳐났다. 겉보기에 화려한 병원이었지만 실상은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문도 퍼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단서 하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는 병원에서 자취를 감춘다는 사실. 그 시간은 수연이 외출하는 시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다. 의심은 마침내 확신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타가 필요했다. 혼자서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나는 새로운 방법을 떠올렸다. 이동욱의 아내 최민정과 직접 접촉하는 것. 한 달쯤이 지나 나는 치밀하게 준비한 우연을 연출했다. 송파구 문화센터 축구 클럽. 서윤이를 체험 수업 명목으로 보냈다. 민정의 아들 준호가 다니는 팀이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해 둔 상태였다. 학부모들이 모여 앉은 잔디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들 연습을 바라보며 자연스레 말을 건넸다. 아이가 축구를 참 잘하네요. 민정은 짧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워낙 좋아해서요. 요즘은 아빠가 바쁘다 보니 제가 늘 데려오고 있어요.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과 묘한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손에는 명품 백이 들려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공허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조심스레 화제를 꺼냈다. 혹시 의료계에 계신가요? 네. 치과 의사예요. 남편도 의사인데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녀가 먼저 털어놓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우리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아이한테도 무심해졌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솔직하게 말을 이었다. 제 아내도 최근 들어 모임이 잦아졌습니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연의 최근 사진을 보여주자 민정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녀는 곧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며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우리는 같은 피해자였다. 민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충격이에요. 저도 한 달 전쯤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수요일마다 병원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늘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었고요. 저 역시 비슷해요. 외출이 잦아졌고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그 대화 끝에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정은 이동욱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2년 전에도 간호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냄새가 비슷합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사실만을 나열했지만 눈빛은 이미 깊이 상처받아 있었다. 나는 한쪽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대응하는 게 옳을 겁니다. 민정은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먼저 원칙을 세웠다. 불법적인 방법은 단호히 배제하고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만 모으기로 했다. 민정은 병원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무 시간표, 직원들의 증언, 내부 동선을 담당했고 나는 공공장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진과 예약 내역, 카드 결제 기록 같은 문서와 디지털 흔적을 모으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통화 녹음은 내가 직접 대화 당사자일 때만 기록하기로 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됐다. 첫 단계는 청담 일대 성형외과 원장들의 명단을 다시 대조하며 시간표와 행동 패턴을 좁히는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조금만 더 참아. 이혼 절차만 끝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귓가를 파고든 건 아직은 아내의 목소리였다. 내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 요동쳤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서윤이가 알게 되면 어떡해. 괜찮아. 애들은 금방 적응해. 이혼하면 서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소개하자. 이동욱의 차분한 대답이 뒤따랐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녹음 파일 속, 영상 속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손을 맞잡고 은밀한 애정 표현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이를 지켜보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두 번째 추적에서는 결정적인 장면이 잡혔다. 한강뷰 서비스 레지던스 로비에서 수연과 이동욱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2시간 가까이 머물다 함께 나온 장면까지 사진에 고스란히 남았다. 출입구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미소 짓는 순간 내 손은 떨려 렌즈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옆에서 화면을 보던 민정은 그대로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정말 끝이군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추적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동욱이 수연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사주는 장면, 압구정 고급 오마카세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수증과 사진으로 남았다. 집 안화장대에는 새로 들어온 선물과 약 봉투, 레지던스 영수증까지 쌓여 있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물증으로 확보했다. 통화 기록에서도 결정적인 대화가 잡혔다. 간호사 자격증 아직 있지? 우리 병원에서 일하면 어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거야. 월급은 다른 데보다 더 줄 수 있어. 우리 사이잖아. 수연은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다. 정말? 그럼 너무 좋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 이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금전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실제로 이동욱은 수연에게 무료로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해주었고 이는 병원 결제 내역에서 그대로 확인됐다. 그 즈음 민정이 또 다른 사실을 알려왔다. 남편이 집에서 전화를 받으며 환자 때문에 미치겠다고 투덜댔다는 것이다. 처음엔 단순한 불평이라 생각했지만 조금만 더 파고들자 섬뜩한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해 이동욱 병원에서 리프팅 수술을 받던 한 여성이 있었다. 수술 도중 신경이 손상되면서 얼굴 절반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욱은 차트를 조작했다. 기록에는 환자가 수술 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고 그 책임을 온전히 환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보험사에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 보상금을 챙긴 정황까지 드러났다. 결정적인 증언은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원본 차트를 따로 복사해 두었으며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조작 전 차트와 수술 영상, 간호사의 증언이 맞물리자 모든 퍼즐은 명확하게 완성되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내 눈으로 보아도 이는 누가 봐도 의료 과실이었다. 집도의가 직접 신경을 건드린 흔적이 분명했고 이를 환자 잘못으로 돌린 건 파렴치한 조작에 불과했다. 더구나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가 2~3명 더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외면할 수 없는 범죄로 드러났다. 이동욱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다. 그는 환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철저한 사기꾼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를 정리했다. 12편의 동영상, 80여 장의 사진, 7개의 녹음 파일, 그리고 15점의 물증. 책상 위에는 방대한 증거 더미가 쌓여갔다. 여름이 다가오자 우리는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민정과 나는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 김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형 로펌 소속으로 승소율이 높다는 평판을 가진 인물이었다. 비용은 우리 둘이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3단계로 정리해 주었다. 첫째, 이혼 소송. 둘째, 상간자 소송. 셋째, 의료법 위반 고발. 그는 이혼 소송의 승소 확률을 거의 확실히 보았다. 양육권은 100%에 가깝게 확보할 수 있으며 재산 분할에서도 수연에게 몫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위자료 역시 최대한의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상간 소송에서는 이동욱에게 수억 원대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의료법 위반은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의사 면허 정지 혹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확신 어린 목소리는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무너진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다음 달부터는 법적 절차와 동시에 내부 고발과 공론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는 의료진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다. 환자 관계를 악용한 정황, 의료사고 은폐, 차트 조작 등 모든 불법 행위를 빠짐없이 정리해 A사 수십 장에 담았다.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진술서를 확보했고 내부 고발자인 간호사의 신변 안전을 지킬 방안도 마련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동시에 언론과의 채널도 확보했다. 의료 전문 기자 2명과 사전에 접촉해 취재 의향을 확인했고 보건복지부와 보험사에도 같은 날 신고를 넣기로 했다. 의료기관 운영정지 요청과 보험사기, 수사 의뢰까지 모두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도록 계획했다. 여론의 물결을 만드는 준비도 병행했다. 의사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의료진 모임에서 익명으로 글을 올리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환자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의사들이라는 표현으로 돌려 썼다. 곧 댓글이 달렸고 누구 얘기인지 뻔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그 다음 단계에선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하며 청담 일대에서 수술 은폐 의혹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 환자 돈만 뜯더니 결국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고 다른 피해 사례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제는 환자들까지 관심을 보이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최종 시행일을 확정했다. 모든 제보와 신고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 오전 9시 윤리위원회, 10시 언론사, 11시 보건복지부. 나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접수를 맡았고 민정은 의료사고 고발과 언론 인터뷰를 맡았다. 그날 아침 창문을 뚫고 들어온 햇살은 눈부셨지만 내 심장은 거세게 조여왔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고 이제 공권력과 언론의 반응만 기다리면 됐다. 원본 증거는 은행되어 금고에 보관했고 사본은 여러 부로 나눠 각기 다른 장소에 분산시켰다. 혹시 모를 명예훼손 역공에 대비해 변호사와 함께 법리 검토도 끝냈다. 이동욱의 반격, 수연의 눈물 섞인 사과, 언론 왜곡, 보도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다. 아이들에게는 최소한만 알렸다. 아빠들이 나쁜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서윤과 준호에게는 그 정도만 전했고 더 깊은 상처는 감추고 싶었다. 아이들의 일상과 마음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 마지막 검토 자리에서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증거의 법적 유효성에 하자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시행만 남았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다. 드디어 시행일, 오전 9시 정가. 나는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접수실 앞에 섰다. 73쪽 보고서, 증거 CD, 피해자 진술서가 든 서류 가방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제출했다. 담당자가 서류를 훑어보다가 얼굴빛이 단숨에 굳어졌다. 이 정도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겠네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0시, 의료 전문지 메디컬 투데이 편집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사전에 약속했던 김 기자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연락드린 건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준비해둔 모든 증거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불과 10분 뒤 김 기자에게서 답신이 도착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특종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로 취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실명 보도 가능하죠?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모든 증거가 확실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시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신고 센터에 자료를 업로드했다. 잠시 후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접수되었습니다. 운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다. 서류 제출 직후 이동욱에게는 법원 출석 통보서가 등기로 발송되었다. 수련에게는 전략적 이유로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1시 첫 번째 반응이 찾아왔다. 윤리위원회에서 이동욱에게 공식 조사 개시 통보가 전달된 것이다. 민정을 통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뭐야? 누가 신고한 거야? 라며 허둥대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고 했다.
2시가 되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감사 예고 통보를 발송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원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고 불안한 기류가 병원 안을 가득 채웠다. 3시 드디어 언론의 첫 공식 전화가 걸려왔다. 원장님, 의료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동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의료사고요? 잘못하신 겁니다.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차트 조작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대체 누구세요? 목소리에 짜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오후 4시 더 큰 충격이 덮쳤다. 법원에서 발송한 상간 소송 통고서가 그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이 선명하게 적힌 문서를 확인한 순간 그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집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시 후 민정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남편이 지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후 5시 이동욱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했다. 수임료만 5천만 원이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빚까지 졌다. 그러나 변호사의 첫 평가는 냉혹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증거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동욱이 몰락해가는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이동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했다. 저녁 6시 그는 수연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다. 나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통화 녹음 장치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수연아, 큰일 났어. 우리 다 들켰어. 뭐? 무슨 소리야? 의사협회에서 조사 통보가 왔고 언론에서도 취재 전화가 쏟아지고 있어. 게다가 법원에서 소송장까지 날아왔어. 위자료 액수도 어마어마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당분간 만나지 말자. 연락도 끊어. 네, 남편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아. 내가 최대한 조심했는데 어떻게 새나갔는지 모르겠어. 일단 가만히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공포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침내 첫 언론 보도가 터졌다. 메디컬 투데이 일면을 장식한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압구정 성형외과 원장, 의료사고, 은폐 및 차트 조작 의혹. 기사에는 이동욱의 이름과 병원명이 그대로 실렸고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안면 리프팅 수술, 도중 얼굴이 마비된 40대 여성, 조작된 차트의 내용, 보험 사기 정황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기사 조회수는 2시간 만에 50만 건을 넘어섰고 댓글은 순식간에 2,000개 가까이 달렸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환자 고통을 돈벌이로 삼다니 인간 이하네. 의사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분노와 비난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오전 10시 이동욱은 병원 직원을 긴급 소집했다. 민정을 통해 전해들은 그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여러분,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사실 무근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합시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평소 갑질과 폭언에 시달려 온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며칠 뒤 주요 방송사와 일간지가 연이어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KBS, MBC, SBS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동아일보까지 기사화에 나섰다. 압구정 성형외과 원장, 의료사고 은폐 파문, 환자 얼굴 망가뜨리고 보험 사기까지. 제목만 보아도 이동욱에겐 치명타였다. 그 주가 지나자 과거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쌍꺼풀 수술 후 눈이 제대로 안 떠지는데 부작용을 문의했더니 오히려 협박을 당했습니다.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다. 수술 도중 의식을 잃은 환자의 신체를 이동욱이 부적절하게 만졌다는 간호사의 증언이었다. 수술에 필요 없는 부위를 만지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동안 말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밝힙니다. 그 순간 이동욱의 이름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간호사의 폭로가 공개되자 이동욱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다음 주 병원 앞 도로 위에는 환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목청껏 외쳤다. 가짜 의사 OUT. 피해자에게 진실을 돌려내라. 압구정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그 외침은 종말을 고하는 종소리 같았다. 돌려줘. 내 얼굴. 의사 자격 박탈하라. 사기꾼 이동욱은 물러나라. 구호가 병원 앞 거리를 메우며 메아리 쳤다. 한여름의 뜨겁고 차가운 햇볕 아래 수십 명의 환자와 시민들이 피켓을 흔들며 분노를 쏟아냈다. 병원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다. 예약된 수술은 줄줄이 취소되었고 간호사 5명 중 4명이 같은 주 안에 사직서를 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무너진 신뢰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도 폭격은 이어졌다. 구글 리뷰는 1.1점까지 추락했고 네이버 평점은 최하위로 떨어졌다.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빗발쳤다. 분노와 조롱이 뒤섞인 글들이 병원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수연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무슨 얘기? 당신 다 알고 있었던 거 맞아?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이 모든 게 당신이 한 거야?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건 당연하지 않나. 수연의 울음이 수화기 너머로 번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같은 날 저녁 이동욱은 민정을 찾아갔다. 민정에게서 받은 메시지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여보, 우리 합의하자.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자. 민정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아이 생각하지 않고 바람핀 건 당신이잖아요.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는 대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주말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다. 수연과 이동욱이 또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합법적으로 설치해둔 녹음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다. 다 너 때문이야. 왜 남편한테 들킨 거야? 뭐라고? 당신이 조심성 없이 굴어서 그렇지. 병원 직원들한테 새 여자친구 생겼다고 떠들고 다녔잖아.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성을 주고받았고 마지막에 이동욱은 날카롭게 내뱉었다. 이제 각자 살 길 찾아. 난 끝났어. 그 한마디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철저한 배신의 선언이었다. 다음 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 3년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 말은 곧 의사로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병원 운영 6개월 정지를 명령했다. 사실상 폐업이었다. 병원의 간판은 꺼졌고 환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이듬 주 검찰은 이동욱을 업무상 배임과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며칠 뒤 그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했다. 병원 앞에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 몰락을 기록했다. 원장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의료 사고를 왜 은폐했습니까?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동욱은 고개를 떨군 채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그의 재산은 전면 동결되었다. 병원 건물, 고급 승용차, 부동산까지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개인 파산 절차가 곧 시작되었다. 며칠 뒤에는 가족까지 완전히 무너졌다. 민정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 준호의 양육권을 요구했다. 한때 화려하던 그의 삶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갔다. 준호는 끝내 아버지를 외면했다. 아빠 보기 싫어. 그 한마디로 면접 교섭을 거부했다. 내 딸 서윤 역시 엄마에 대한 마음을 닫아갔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가족을 다 망가뜨린 건 엄마잖아. 나 엄마랑 살기 싫어. 8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너무도 성숙했고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나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양육권을 100% 확보했다. 위자료 또한 인정받았다. 상간 소송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이동욱은 수억 원대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아파트 전세금과 예금, 적금 대부분이 내 손에 들어왔다. 수연은 끝내 서울을 떠나야 했다. 부산으로 내려갔고 서울에서는 다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서윤과의 면접 교섭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이동욱의 몰락은 더욱 비참했다. 의사면허는 3년 정지, 개인 파산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결국 민정과의 이혼도 확정되었다. 아들마저 등을 돌리며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한때 잘 나가던 의사가 폐허 같은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민정과 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같은 의료인이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새해가 밝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했다. 서윤과 준호도 금세 친해졌다. 둘은 남매처럼 함께 뛰어놀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아빠, 준호 형이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돼요? 민정 이모도 우리랑 같이 살면 좋겠어. 아이들의 말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먼저 새로운 가족을 원했다. 그 순수한 바람은 오히려 우리 어른들을 더 단단히 묶어주었다. 봄이 다시 돌아올 즈음 우리는 조용히 재혼식을 올렸다. 가족들만 참석한 소박한 자리였다. 화려한 장식도 요란한 축사도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진실된 약속 하나로 충분했다. 내겐 그 어떤 결혼식보다 깊이 새겨졌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말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돌아보면 그 모든 고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배신당했지만 그만큼 더 현명해졌고 속았지만 더 신중해졌다. 무너지는 순간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란 화려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과의 평범한 하루라는 걸 깨달았다. 서윤과 준호는 이제 진짜 남매가 되었다. 둘이 함께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모든 일이 결국 더 큰 행복을 향한 과정이었음을 느낀다. 민정과 나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첫 번째 결혼과는 달랐다. 이 사랑은 더 성숙했고 더 깊었으며 더 단단했다.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정의로운 선택은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 무너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겪으며 배웠다. 지금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행복하다. 거짓과 배신 위가 아닌 진실과 신뢰 위에 세운 행복이기에 더 값지고 더 소중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